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자 검사들이 잇따라 나도 커밍아웃한다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검란 조짐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검찰개혁에 대한 극렬한 저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가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위원별로 최대 5명, 총 35명까지 공수처장 후보 대상자를 취합합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벌어진 참수 테러 용의자는 튀니지 출신으로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로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제압당하면서도 신은 가장 위대하다고 외친 용의자는 지금 크게 다쳐서 입원 중입니다. 활동 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고 지원금을 챙긴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적발됐습니다. 2년간 지원금 1,0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에 2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추고 수소 충전소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2달 전 중단했던 외식 할인 쿠폰을 오늘부터 다시 지급합니다. 주말엔 카드로 2만 원 이상씩 3번 외식하면 4번째 외식된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국내 여행 상품은 30% 깎아주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른바 커밍아웃 발언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편 들어주면 공정하고 편 안 들어주면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이 되는 거냐 이거죠. 추 장관 비판글에 160명이 넘는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달리면서 검사들의 집단 행동, 이 검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커밍아웃합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검찰개혁을 비판한 평검사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저격하자 나도 커밍아웃한다며 추 장관을 비판한 최 검사의 글에 하루 만에 160여 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검사는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검찰개혁이냐고 반문했고 또 다른 검사는 다른 의견을 말하면 인사불이익이나 감찰을 걱정해야 하는 게 개혁이냐며 민주적 절차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으로 포장해도 정치 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발 검찰개혁에 사실상 불만을 표출하며 비판을 쏟아내자 자칫 지난 2012년 검사들의 집단 행동, 즉 검란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 확정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면서 검사들의 반발을 에둘러 비판했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은 대한민국 진짜 검사들의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논란이 된 건 또 있습니다.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라면서 현직 검사의 얼굴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 글을 공유했는데 조 전 장관은 피의자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죠. 실제로 그 혜택을 받았었고요. 노태영 기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박훈 변호사의 SNS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며 한 검사의 이름과 사진, 경력 등을 게시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지난 7월 1,000만 원어치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현직 검사 3명 가운데 1명이라는 겁니다. 공개된 인물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로 지난해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해당 글을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공개에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사 실명이 나가자 한 시민단체는 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인 점에서 논란이 커지자 박 변호사는 원색적인 단어를 수정하고 김봉현이 언급한 정치인들은 공개했지만 같은 공직자인 검사 이름은 공개되지 않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윤 전 세무서장은 최근 별개의 사건에 연루돼 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친척 관계인 B씨와 C씨는 중국 수입업체 A사를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입 과정에서 세금 문제 등 법률 문제가 발생하자 B씨는 전 용산 세무서장 출신이자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윤 세무사는 B씨에게 친분이 있는 검사장 출신 D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뒤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분쟁이 생겨 C씨가 B씨를 검찰에 고소했는데 고소장 속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했고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 세무사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쯤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윤 세무사의 입장을 듣고자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었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D 변호사는 취재진에 윤 세무사 소개로 사건을 선임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각 위원별로 최대 5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럼 최대 35명이 나오겠죠?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100여일 넘겨서 뒤늦게 출발하는 만큼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에 열린 첫 회의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여야 추천위원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각 위원별로 최대 5명, 총 35명의 심사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위원이란 시각을 드러내 여당의 비판을 받았던 야당 추천 이현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후보 추천을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가 대기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이제 뽑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1시간 반가량의 회의를 마친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2차 회의를 열어 각 위원별로 제시한 심사 대상자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공수처 논의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를 만들려고 했지만 안 됐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재호 당시 권익위원장이 MBN에 출연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 의지를 밝혔었지만 출범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수처 대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을 도입했지만 이후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사건으로 다시 공수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번엔 압도적 인원을 가진 여당이 밀어붙이는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초대 공수처장에 누가 거론되고 있고 언제쯤 출범을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엔 중요한 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이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최형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수처장은 법조계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국가기관, 학계 출신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 3년을 임기로 정년 65세를 넘기지 않는 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3년 임기에 정년이 정해진 만큼 나이가 많은 법조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으로 여권에서는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지낸 이광범 법무법인 LKB 변호사를 비롯해 신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도 후보군을 논의하고 있는데 야당은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인물은 안 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유의 인사라면 저희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습니다. 여야의 셈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시간 벌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비토권인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찬성이라는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다음 달 안에 출범시키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려해온 야당의 비토권 악용이 현실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출범 시기도 시기지만 공수처의 수사권과 대상 등 운영법안 개정을 두고도 여야가 다투는 만큼 출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영주입니다. 헬로윈데이와 가을 단풍철을 맞은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은 감염은 아직 없지만 학교와 교회, 가족 모임 등 소규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경계심이 풀어진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전민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문 여자중고등학교의 정막감이 감도입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학교는 즉시 문을 닫았는데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같은 반 학생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증상이 나타난 뒤 모두 6차례에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에만 경기 포천의 초등학교에서 15명, 성남의 중학교에서 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만에 10명 느는 등 비수도권에서도 전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 모임과 직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114명이 코로나19에 새로 확진됐습니다. 사흘 연속 세 자릿수 확진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경계심이 풀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는 일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헬로윈데이를 하루 앞두고 지금 서울 이태원과 강남, 홍대거리 등 유흥가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을 닫은 클럽들도 있지만 주점과 소규모 숙박업체를 중심으로 파티를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이태원 거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 네, 서울 이태원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헬로윈데이 전날이고 금요일 저녁인데 인파가 생각보다는 적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헬로윈데이를 하루 앞둔 금요일이죠. 말 그대로 불금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곳엔 다양한 분장을 하고 거리의 분위기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거리의 헬로윈 분위기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일부 술집과 음식점만 문을 연 상태입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친구랑 놀러 나왔는데 할로윈 분위기 나고 이쁜데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이곳을 포함한 서울 시내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 85곳이 자발적으로 휴업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오늘은 외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온종일 거리를 돌며 소독을 하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했는데요. 경찰은 지난 미국 독립기념일에 폭죽 소동이 있었던 부산에서도 내일 집중 순찰을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대규모 모임이 열리진 않을까 걱정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강남과 이태원의 클럽들이 자체적으로 문을 닫았고 이 방역 당국의 단속도 강화가 됐죠. 그러면서 일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에서 파티를 즐기려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어제 전해드렸듯이 일부 지역에선 파티룸 예약이 꽉 찼고 특정 장소에서 모이자는 게시글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좁은 파티룸에 20명에서 30명 단위로 모이면 집단 감염 가능성도 커지겠죠. 서울시는 헬로윈데이 당일인 내일 밤도 경찰청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이 외출 자제를 당부한 만큼 올해 헬로윈데이는 최대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올해 헬로윈은 호텔 방에서 지인 몇 명과 즐기거나 집에서 작은 파티로 대신하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파티용품 판매가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이상주 기자가 돌아보았습니다. 해골과 망령을 안내하는 호박 등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로 꾸민 방입니다. 매년 헐로윈 축제를 즐긴 20대 여성은 단촐하게 친구 3명과 호텔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카페라든지 클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조금 즐겼는데 코로나 이슈도 있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헬로윈은 방역 걱정을 덜 수 있는 호텔이나 집에서 소수만 모이는 프라이빗 수요가 늘었습니다. 주로 20, 30대 여성분들께서 안정성에 대한 고민으로 방역이 잘 되어 있는 저희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고 계십니다. 집에서 헬로윈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코스튬부터 숫자 이니셜 풍선 등 데코 상품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주택가 편의점의 헬로윈 상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홈에서 즐길 수 있는 할로윈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대신 방역을 안 지키면 장난칠 거예요로 코로나19가 헬로윈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붕대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밑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크레인 붕대가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뒤로 보이는 대형 크레인 해체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m 길이에 달하는 크레인 붕대를 12m 추가 연장하기 위해 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 2명이 그대로 깔린 겁니다. 작업자 모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취임시키지 말라고 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분들은 다 돌아가신 거죠, 두 분?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수도권 동부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609 공사 현장으로 2024년 개통 예정입니다. 핀이 2개를 다 뽑으니까 이게 콱 주저앉아 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핀 뽑는 걸 작업을 도와주다가 거기서 밑에서 깔리신 거예요, 같이.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두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차들이 무더기로 고장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차량만 수백 대, 하나같이 연료 개통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들이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갑자기 주행 중에 연료 개통에 이상이 생겨 출력이 저하되거나 심지어 시동이 꺼진 겁니다. 엔진 고장 표시가 뜨더라고요. 점검을 받으러 그 공장에 가는 중에 차가 엔진이 꺼지고. 충남 논산의 또 다른 주유소에서도 같은 증상으로 피해를 입은 차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수백 명. 정비소 확인 결과 공통으로 기름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했고 업주는 잠적해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져 피해자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장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경찰은 해당 주유소에서 실효를 제출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으로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가을 수확철, 추수의 기쁨이 클 때지만 이때 농기구 관련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농기계는 평소 농민들에게 든든한 조력자지만 때로는 흉기로 변할 때도 있거든요.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뒤집힌 경운기 옆으로 60대 남성이 누워있고 구조대가 경운기를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추수한 벼를 가득 싣고 가다가 경운기가 뒤집혀 사람이 깔린 건데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한 15분 미끄러지면서 이제 그게 좌전도되면서 경기에 깔려가지고 사람이. 농촌의 산과 들녘은 수확기로 한참 바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큰 일꾼은 바로 저 농기계인데요. 하지만 때로는 흉기로 돌변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200여 건, 320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70% 이상은 65세 이상인데 농기계 다루는 것이 힘이 붙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주운전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도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앉아서 해야 피로가 풀리지. 술 한 잔, 두 잔 먹어갖고는 상관없어요. 적재 용량 지키기, 야간 반사등 달기 등 안전장구 갖추기. 여기에 농민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따라야 농기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혼자 활동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몰래 가로챈 활동 보조사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2년간 야금야금 타낸 돈만 1,000만 원이 넘는데 이마저도 신고가 들어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복합장애 1급 자녀를 둔 아버지 A씨. 매달 하는 자녀의 장애활동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던 중에 지원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저희는 그 달에 쓴 게 별로 없는데 알아보니 집에 있는 시간에도 체크가 돼 있고. 한 달간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 보조 시간 132시간 대부분이 지원받은 것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모두 자녀의 장애활동 보조사인 김모 씨가 벌인 소행이었습니다. 장애활동 보조 지원금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와 보조사가 지참하는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는데 바우처 카드를 보조사가 갖고 다니면서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겁니다. 지적장애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고서 활동지원사가 소지할 수 있긴 해요. 실제적으로는 활동지원사 가지고 계셨던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신 거죠. 지난 2년간 김 씨가 허위로 신고한 시간은 1,600시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1,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지난 6년간 107억 원.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만 전체의 73%인 약 78억 원이나 됐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장애인 센터에서는 관리 인력이 부족해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들이 우리한테 고발하고 제가 부정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한 저희가 사전에 이걸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게 근로 감독이 확실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눈먼 돈처럼 부정수급되는 장애인 활동 보조금.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뒤면 조두순이 출소하죠.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두순 주거 지역의 CCTV를 늘리고 1:1 밀착 감독을 하고 또한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외출 제한 등도 검토 중입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13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는 물론 안산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결국 총리까지 나섰고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소 40일가량을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조두순에 대한 24시간 밀착 감시입니다. 먼저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35대를 우선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조두순에게 음주 금지,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등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두순만을 전자감독하는 전담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전자장치로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불시에 찾아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만들고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24시간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호수용법에 대해선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의 위헌 소지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검찰 수사 속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SK네트워크스 회장의 비자금 무려 200억 원대입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일단은 비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금감원에 이어 이번엔 국세청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민지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어제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SK네트워크스 계열사의 최근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최근 SK네트워크스와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검찰은 SK네트워크스와 계열사, 최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최신원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은 SK네트워크스의 자금 흐름을 모니터하는 과정에 최 회장 측으로 정체불명의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겼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최 회장도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을 발끈하게 한 소식이 있었죠.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적반하장으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한 겁니다. 피격 사건이 유엔으로까지 번지자 이를 차단하려는 걸까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번복한 셈이 됐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남측이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 데 우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망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최고 지도부가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보수 세력이 인권 문제로 공격하면서 남북 관계를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공무원 피격 사건이 유엔 등 국제 무대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남북 관계 복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이틀 공식 매체를 통해서 비난했다는 것은 향후 이슈에 따라 가지고 선제적으로 여론전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규명을 위해 군 통신선 연결을 촉구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의 우선적 연결을 촉구한다. 북한이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하며 남북 관계에 파국은 원치 않는다고 밝혀 피격 사건을 수습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올해 안에 대국민 사과를 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김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뒤에 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도 1+1이냐며 비꼬았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언제쯤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로 미루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등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의 재상공심이 진행 중입니다. 아니 아직 지금 화분 문제만 지금 어떻게 확정 판결이 나왔고 아직 좀 기다릴 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모두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가 1+1 패키지 상품이냐며 비꼬았습니다. 대국민 사과는 1+1 패키지 상품이 아닙니다. 이 같은 조건부 사과가 뒤늦게 국민 앞에 이루어질지언정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사과겠습니까? 한편 전북 부안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 출신을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민의힘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여직원 무릎에 이불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인권위원장에게 요구하자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라면서요.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인권위가 직권조사 중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집무실 성추행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 접촉이 있었습니다.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성추행 묘사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측정되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그게 막 현란한 사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민주당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쏘아붙였고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상임위장 안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어 무책임하게 주장을 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은 정당한 조사 촉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김정재 의원이 사자 명예훼손을 했느냐 아니면 정당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느냐.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희입니다. 지난 여름에 정부가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며 지급했던 여행, 숙박, 외식 쿠폰. 하지만 8월에 2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급이 중단됐었죠. 오늘부터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혜택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 정주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주말 외식 할인이죠. 현금은 안 되고 카드만 할인됩니다. 평소 쓰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외식 할인받겠다고 미리 응모하셔야 합니다. 응모를 해야만 실적이 적립됩니다. 이미 지난 8월에 주말 외식 할인 응모했던 분들은 신청을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당시 쌓은 외식 실적 그대로 인정됩니다. 할인에 필요한 횟수는 3+1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2만 원 이상씩 3번 이상 외식하면 4번째 외식 때 만 원 환급 받습니다. 기존보다 횟수가 2번 줄었고요. 할인 비율은 8.3%에서 12.5%로 올라갑니다. 적용 시간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56시간입니다. 하루 최대 2번만 인정되고 같은 식당에서는 하루 1번만 실적으로 잡힙니다. 유의할 건 모든 외식업소가 할인 대상이지만 유흥주점과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식당 음식을 포장해도 실적이 쌓이고 배달앱은 선결제는 안 되고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만 인정됩니다. 국내 여행 할인권 배포도 시작됐습니다. 인터넷에서 30% 할인 쿠폰을 받으면 되는데 접속자가 몰려서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농촌 여행 할인도 재개됩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같은 농촌 관광지 1,500여 곳에서 현장 결제하면 30% 최대 3만 원을 선착순 캐시백으로 돌려받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설악에서 시작한 단풍이 이제 남녘까지 내려왔습니다. 속리산과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내장산은 단풍이 제대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우려로 산을 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남녘의 단풍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본 속리산 자락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법주사 주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마치 수치화처럼 펼쳐집니다. 케이블카가 오르는 내장산 아래에는 빨간 융단이 깔렸습니다. 높이 솟은 바위 틈으로도 가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내장산 남쪽 너머 백양사도 만추가 무르익어갑니다. 지난달 27일 설악산에서 시작한 올해 첫 단풍은 한 달이 지난 이번 주말 이곳 내장산에서도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수에 투영된 단풍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탐방객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가을이 아쉬워 연신 카메라를 누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주까지 탐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안방에서도 단풍을 볼 수 있도록 국립공원 냉선 단풍 여행을 선보였습니다. 직접 보는 게 더 예쁘긴 하지만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접해보는 게 조금 더 현장감이 있을 것 같고. 날짜마다 국립공원에 숨은 단풍 명소를 촬영해 올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멋있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으로 찍어서 영상을 하는 것도 있고 보기 힘든 구간을 또 보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아쉬워 단풍을 보러 간다면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 용의자는 튀니지 출신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그 순간까지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고 하는데 너무나 끔찍한 사건에 유럽연합은 물론 이슬람 국가인 터키, 이란에서도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 용의자는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 21살 청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년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아랍어로 신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외쳤고 가방에서는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 사본도 발견됐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무자비한 흉기 테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o start by also condemning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hideous and brutal attack which took place in Nice today. We are united and determined in the face of fanatism and barbarism. 이슬람권 국가들도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프랑스와 대립각을 세우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연대를 통해 모든 테러와 극단주의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니스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급진주의가 더 극단적인 상황을 낳고 평화로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도 격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We have really to encourage the President of France and to say to all French people that we are all together. 특히 최근 이슬람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이 프랑스 내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라고 선동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때문에 이번 흉기 테러와 알카에다와의 연관성도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의 역사 교사였던 사뮤엘 파티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한 청년에게 참수당한 지 2주도 안 돼 발생해 프랑스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미국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주를 같은 날 찾아갔습니다. 불과 5시간 차, 참 이례적인 겁니다. 그만큼 양쪽이 다 조급하다는 뜻이겠죠.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서부 도시 템파를 찾아 막판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As long as I am president, America will never be a socialist country, and I say it all the time. Tuesday, the direction of our country will take is in your own hands. I ask that you join us in continuing to put America first. 5시간 뒤쯤 템파를 찾은 바이든 후보는 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Donald Trump just had a super spreader event here again. They're spending more than just coronavirus. He's spreading division and discord.
두 후보가 이렇게 플로리다에 사활을 거는 건 주요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최대 승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국내 언론사에 기고문을 싣고 한국계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주한 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단 동맹을 강화하겠다면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도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의 유세전이 치열한 가운데 지금까지 8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전 투표를 마쳐 지난 대선 전체 투표수의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두 후보가 특별히 더 공을 들이는 경합주들이 있습니다. 북부 펜실베이니아, 남부 플로리다주입니다. 이 두 지역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백악관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신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미 대선에서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를 최대 격전지는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 두 곳으로 추릴 수 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는 5%포인트, 플로리다는 3%포인트 차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2016년 선거 때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당시 후보를 제친 핵심 경합주 6곳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곳입니다. 전체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바이든은 현재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안정적 우세를 굳힌 만큼 펜실베이니아를 차지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른 주의 개표 결과가 4년 전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바이든이 이들 세 곳을 먼저 확보하면 과반인 매직 넘버 270명을 쉽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4년 전 앞서가던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승기를 잡게 해준 곳이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선 이틀 만에 플로리다 표심의 주인공이 바뀔 정도로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사전투표 열기가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당일 현장 투표에 대거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주한미 대사관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표 연사를 초청해 미 대선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현재 유리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개최한 대담에 참여한 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대선의 화두는 코로나19로 현재 상황은 바이든 후보에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In some of the cases and the people being admitted into hospitals and others, and that is a drag right now on the president's own numbers and his own ability to have a re-election. People should not be surprised if he won because it's still very possible, but it is not likely. 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If he doesn't win, might be upset visibly for 24 hours or whatever. I do believe on inaugural day he will stand up there and will be civil and there will be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I have no doubt about that. That if the results of the election are that Joe Biden is elected, that on inauguration day,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ll stand on the steps of the U.S. Capitol and will transition power to the new president and walk off into the sunset as every president has.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대외 정책 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에 대한 대중 전선 참여 요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at a Biden administration will require significant more participation from South Korea in any efforts to try and curb what's going on within China. 북한 문제도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방식의 회의론이 일고 있다며 바이든은 동맹과 협력을 보다 중시할 걸로 관측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인 전기, 수소차 생산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현대차 울산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2025년까지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현대차는 새 역사를 쓴 기업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 수소차 넥소를 타고 현대차 울산 공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이 전기 수소차 시장을 선도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북미, 유럽 진출도 촉진할 방침입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매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새로 사는 차와 기관장 차량은 모두 전기 혹은 수소차로 바꾼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 공장을 둘러보고 미래차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도 탑승해 기술력을 실감했습니다.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책을 읽는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주행에 자유로움이 있는 거. 문 대통령은 총 17번째이자 회장 취임 후 처음 만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반갑게 인사하고 현대차는 새 역사를 쓴 기업이라고 말하며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문 대통령의 7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점검으로 청와대는 뉴딜 관련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하지만 미래차가 대폭 늘어나기엔 여전히 걸림돌이 많죠. 비싸는 가격대와 부족한 충전소 등이 문제인데 정부가 배터리를 빌려 쓰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전기차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의 수소차가 10,000번째 구입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자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다둥이 아빠가 주인공입니다. 수소차 한 모델로 누적 판매 10,000대를 달성한 건 전 세계에서 처음.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소차 세계 1위 자리에 오르고 친환경차 수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힘입어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연구 개발과 함께 배터리를 빌려 쓰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5년 후엔 전기차 단가가 지금보다 1,000만 원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대폭 늘려 휴대폰처럼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도 확대합니다.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만들고 2025년까지 미래차 중심의 사회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만 충전소 관련 지역 이기주의 극복이나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불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등 부정적인 시각에 팽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나 캠페인 또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 한국형 선진 모델의 안착이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려면 양적 보급만큼이나 질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전기차와 함께 미래차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자율주행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동차 자체의 자율주행을 넘어서서 5G 기술로 주변 도로 상황을 파악해 더 안전하게 자율주행하게 하는 겁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버스 한 대가 일반 차량들과 함께 도로 위를 시원하게 달립니다. 운전자가 핸들과 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버스가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고 앞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면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춥니다. 도로 위 급정거나 기상 상황 등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적용된 제주도에서 주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이렇게 차량들이 보내는 교통정보를 수집한 관대센터가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상황을 조율합니다. 차량에 설치된 센서에만 의존하는 일반 자율주행 차량과 달리 5G 통신을 기반으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된 응급 사고 상황을 감지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센터를 통해서 뒤쪽에 운행하시는 차량들한테 내려보내서 미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는 오는 2027년이면 국내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말로 오늘도 문화부 조희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단어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 단어는 키오스크입니다. 뭐 음식점이나 대형 쇼핑몰 가면은 있는 사람이 없이 결제하는 기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키오스크는 화면을 눌러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표를 예매하고 각종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원래는 길에 설치된 작은 가게나 소형 매점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식당이나 영화관, 백화점 등 웬만한 곳에는 다 설치를 해놔서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하던 거를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키오스크가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계를 조작하는 거라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을 겪기도 하는데요. 키오스크라는 이름 자체도 생소해서 한편으로는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거에 뭐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우리말로 좀 바꿔서 사용을 해봐야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네, 키오스크는 사람의 도움 없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계니까 쉽게 무인 단말기, 무인 안내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딱이네요. 꼭 늘 듣고 보면은 맞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 한 발 늦어요. 다음은 어떤 단어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테이크아웃입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서 뭐 포장해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정작 저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테이크아웃은 주문한 음식이나 커피를 포장해서 가지고 간다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크아웃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콩글리시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to go나 take away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테이크아웃은 음식이나 커피를 포장해서 가는 거니까 말 그대로 포장이라고 표현하면 간단합니다. 비슷하게 식당에서 많이 쓰는 콩글리시 중에 빌지라는 말도 있는데요. 계산서를 의미하는 영어 빌과 종이를 뜻하는 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말입니다. 빌지는 간단하게 영수증이라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쉬운 말이 있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말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희루 기자였습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달 우리 산업 활동 역시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회복과 추석 연휴 효과 등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겁니다. 3개월 만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도어락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매출 대부분이 수출인 수출 주력 회사인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올해 사업 계획이 모두 틀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해외 고객들과의 비대면 화상회의 등이 자리 잡으며 조금씩 시장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비대면으로 어떤 바이어들끼리의 만남이 만들어져서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 나름대로 어떤 틀을 잡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이 회복하면서 지난달 우리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2.3% 증가해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가 살아나며 제조업 출하는 1년 전보다 6.9% 상승, 2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 소비 효과까지 겹쳐 소비는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설비 투자도 3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서 4분기에도 회복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주요 지표들이 한 방향으로 경기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며 희망적인 평가를 낸 가운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도 우리 경제가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종희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 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이 평년 수준의 기온을 웃돌며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한낮 기온 17도, 광주 20도로 포근한 편이지만 오늘보다는 기온 낮겠고요. 점차 하늘에 구름도 많아지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을 따라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불과한 곳도 있겠습니다. 11월의 첫날이자 일요일인 모레에는 전국에 한 달 만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9월 30일 이후 서울에는 비가 내린 날이 없었는데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모레 오전 중부와 전북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1, 2도가량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츰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19도, 부산은 20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동해안 오후부터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모레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어젯밤 프랑스 파리의 도로.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무려 700km 넘게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 봉쇄령이 발령되자 수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봄 봉쇄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격리해준 우리 대구 시민들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